자, 216페이지부터 물권법이죠. 물권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유는 물권법이 민법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이유는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한 민법 총칙은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부관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때 저한테 막 부정적인 아우라가 막 전달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배울 때는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애매한 것도 많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물권법은 재미없어요. 그런데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까다롭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긴 하지만 공부하면 딱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누구든지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이유는 이 물권법이 2차 과목의 기초예요. 그래서 물권법이 잘 되시면 등기법도 접근하기 쉽고요. 물권법이 잘 되시면 중개사법도 접근하기 쉽고요. 심지어는 공법이나 세법도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법이 모든 2차 과목에 뭐이기도 하냐면 기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권법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부분이요? 극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권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것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 시작할 때는 그냥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민법 총칙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물권법쯤 오면은 막 뭐랄까요? 체력이 소진되고 갑자기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래가지고 계약법은 대충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에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라면 맨 앞부터 보지 마시고요. 물권법부터 시작하셔서 민법 총칙에서 끝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정도로 물권법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부터 물권법을 시작할 거예요. 자, 교재 1절 해가지고 물권의 본질이 나오죠. 1에서 물권의 의의가 나옵니다. 개념은 간단히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권이 뭐냐 해가지고 교재는 더럽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이 나오면 항상 무엇과 세트로 나오냐면 채권과 세트로 나오게 되는데 채권이 뭐냐면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유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권이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액의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번 물권의 특질에서 1, 지배권이다 해가지고 1, 양걸 1번에서 뭐가 나오죠? 직접적 지배가 나와요. 그럼 물권은 직접적 지배, 직접 지배권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다라고도 하고요.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간접 지배권이다. 이런 말을 써요. 중요한 개념이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물권이 있다면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요. 이 A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스스로 뭘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직접 지배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권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스스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직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의리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만족되나요? 오히려 받을 돈이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자식 돈 갚을래나 걱정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 자체는 을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갑이 을에게 뭘 해야지만요? 돈을 갚아줘야지만 비로소 을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만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려면 타인으로부터 협력, 이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채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뭘 해야지만요. 이행을 해야지만 협력을 해야지만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권이 아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전세권에 대한 개념을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할 건데.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임차권자는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말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타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협력을 받지 못하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지만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지만 만족을 얻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된다. 고장난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이런 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공부 안 한 분은 전세권 왠지 좋은 권리, 임차권 왠지 뭐죠? 후진 권리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함정이 빠지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는 제가 이사 가려고 갔더니 그 집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랬을 때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요?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요? 만족을 얻어야 돼요. 따라서 이상한 놈이 살고 있으면 알아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니까 임차인이 이사 가려고 했을 때 이상한 놈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쫓아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임차 목적물을 뭐 해줄래요?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권은 뭐죠? 직접 지배권. 채권은 뭐죠?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요. 여기서 이해해 주시면 나중 가가지고 안 해도 돼. 근데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해 안 해두시고 나중 가서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막 외우면서 이상한데 말도 안 되는 막 이러면서 외우고 있으니까 조금만 말을 바꿔도 뭐 하는 거죠? 틀리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물권은 뭐죠? 배타적 지배, 배타성을 띠고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띱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중복해서 소유권이 뭐 될 수 없어요? 인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객체의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배타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A 건물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종류의 물건은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물건은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물건만 존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우리가 뭐죠?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채권은 뭐죠? 배타성이 없어요. 그 말은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갑에게 또다시 1억을 빌려주게 되면 병도 을이 갑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또 2에서 뭐가 나오죠? 절대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 때는. 자, 물권은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뭐 수업한 거 다 잊어버렸는데 다 절대권과 상대권의 개념 인지는 완벽하게 깼다. 그러면 오늘 한 해가 아주 보람찬 거예요. 자, 우리가 절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했죠?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절대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보호하지 않는 거죠. 상대적 무효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다. 역으로 말하면 특정된 사람에게 무효가 아니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뭐죠? 상대적 무효거든요.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고요.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 이건 참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절대권인 거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요. 대항력을 갖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전제입니다.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 전세권은 뭐죠? 물권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토지가 매매가 돼가지고 양도가 돼가지고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니 병이 이제는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때 을은 나는 전세권자이니까 못 나간다 짜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면 병이 내 땅이니까 나가 지랄거릴 때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짜샤라고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채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분명히 토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에이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 주택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권리입니까?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갔죠. 주택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 없는 권리인 거죠. 만약에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대항력이 이미 있는 권리라면 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법을 만들겠어요. 그런 법을 만든 이유는 주택 임차권도 뭐가 없다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날 뭘 가질 뿐이에요? 대항력을 가질 뿐인 거잖아요. 왜요? 모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걸 안 가져가시면 자꾸 그냥 원칙과 예의를 막 뒤바꿔서 막 뻔복으로 기억하셔가지고 나중 가서는 민법은 헷갈려요. 뭐 이런다고. 민법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칙과 예외를 구별 안 해서 그래요. 항상 정리할 때는 뭐예요? 원칙. 그리고 뭐예요? 예외. 이렇게 가야지. 예외가 중요하다고 맨날 예외만 읽어대시면 뭐 하는 거죠? 헷갈리고 문제를 못 맞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대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많이 했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대위에서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요, 작년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보세요. 이런 게 나와요. 자.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병이란 놈이 불법으로 그 토지를 점거하고 있어요. 일세 을이 병한테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병에게도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왜요? 채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그죠? 나가라고 요구하려면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올해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죠. 그죠?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과 만나가지고 2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줬길래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하자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5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줘. 이중매매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이때 병은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 갑을 대의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직접 나가라고 지랄 걸릴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다. 왜요? 병이 갖게 된 이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바르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을 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매매가 무효하면 등기도 무효잖아요. 병은 소유권 없죠. 그럼 오히려 을이 요 무효인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대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줬더라도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표정들이 별로 안 밝으셔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하나만 더 볼게요.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이 갑 그지 같은 놈이 돈 갚기 싫어가지고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놨더니 을이 얼써 좋다 해가지고 병한테 또 어떻게 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병이 악이에요. 보호되지 않죠.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제3자가 뭐여야지만 보호돼요? 선이어야지만 보호되잖아요. 그러면 갑은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병이 악이면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합니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직접 하는 거다.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고 병이 악이면 병의 등기도 무효잖아요. 누구 거예요?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병이 악이면 채권자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겠죠?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죠. 왜요? K가 갑에게 1억 원을 불려줬다면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따라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하는지 직접 하는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인지 아니면 채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 꼭 뭐 하셔야 돼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3번 권리의 양도성이죠. 자, 물권은요. 강한 양도성을 떼요. 채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왜 그러냐면요. 개념입니다. 자, 양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집을 팔면 집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죠?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강한 양도성을 떼요. 그래서 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물건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죠. 따라서 약한 양도성을 떼어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풀어볼까요? 218페이지입니다. 이 풀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뒤에서 나올 건데. 자, 우리가 공부하는 물권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뭐죠? 물권법이라고 하고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은 채권법인데 우리는 채권법 중에서 일부 계약법만 시험법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규율하는 법을 계약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좀 이따 올 건데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한다는 얘기니까 법을 위반할 수 없고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는 뭐죠? 강행 규정이에요.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계약법 안 지켜도 돼요. 따라서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냐면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뭐가 되는 거죠? 이미 규정으로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이제는 쑥쑥 이해되시죠? 그죠?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뭐죠? 재산권이다.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이게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고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지배 이념은 계약자의 원칙이죠.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연법규성이 강하다. X. 앞뒤가 뭐죠? 뒤바뀌 있죠. 이렇게 문제가 쉽게도 나와요. 쉽게도 나오니까 맞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객체가 나옵니다. 자, 물권의 객체는 물론 물건이겠죠. 왜요?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그래서 교재 보기 전에 먼저 물건이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체물 및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이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책상, 걸상, 땅, 건물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력이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인 거예요? 물건인 거예요. 따라서 전기, 온기, 냉기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뭐로 평가되는 거죠? 물건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부동산과 동산이죠.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요 과학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린 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사물을 사람 아니면 뭐로 분류해야 돼? 물건. 사람 아니면 뭐예요? 물건이어야 되니까 물건의 개념이 대단히 뭐예요? 확장되고 있는 거죠. 물론 물리학자한테 가서 전기가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친놈아 전기가 무슨 물건이 에너지지 이러겠지만 그건 뭐죠? 과학적 개념인 거고 법적으로는 물건 아니면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개념이 뭐죠? 많이 확장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것도요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또 헷갈려 하세요. 자 보세요. 토지 부동산입니다.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도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왜요? 건물은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겠죠.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벼락 앞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수목.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죠.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이 배추밭에 배추 동산입니까? 부동산이? 부동산인 거죠.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조심할 건데 우리 민법책에 나오는 농작물은요 다 뭐인 거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우리 민법책에 나오는 농작물을 갑자기 동산으로 이해하는 순간 뭐로 가는 겁니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유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면 단단하든 단단하지 않든 다 뭐인 거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요 나무가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얘도 부동산이에요. 왜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요.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나무를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다시 말하면 땄다는 얘기가 없다면 뽑았다는 얘기가 없다면 잘랐다는 얘기가 없다면 뭐로 들어가셔야 돼요? 부동산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교재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물건이 뭐냐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데에 나오고요. 2번 현존하고 특정된 물건이어야 된다. 우측에 3번에서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근데 교재에 뭐죠? 핵심 판례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집합물의 경우에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문일권주의인데 일문일권주의는 뭐냐?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똑같은 물건에 중복해서 똑같은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유물 일권주의고요. 안 볼 거예요. 이거는 공시법, 등기법 시간에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민법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해당 부분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서 정리할 때 보시면 다 하고 나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갈 거고요.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재 22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요. 자, 적어보자.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냐?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이 뭐냐?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되겠죠? 교재 보시면 185조입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의 나와 있고 법적 근거해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 방법. 쉽게 말하면요, 등기소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수를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물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물권의 종류가 5,000개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할 방법이 없죠. 다시 말하면 등기부에 기재하려면 물권의 종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라고요? 물권 법정주의다. 다시 말하면 등기소 운영을 위해서 공시방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뭐죠? 물권 법정주의다. 하단에 보시면 본권적 물권관계의 부활 방지가 나와요. 이건 연역적인 거니까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권의 종류를 제한하는 이유는 등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라고요?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내용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 자치법규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정할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신기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 법을 공부하는데 법이 나오면 무조건 시행령도 나오고 시행규칙도 나오죠. 그죠? 중개사뿐만 공부하시나요? 시행령도 공부하고 시행규칙도.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민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부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없어서요. 왜냐하면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으니까 시행령이 없는 거죠.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으니까 시행규칙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얼마나 다양해. 안 그래도 들을 게 양이 많은데 여기 뭐까지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있으면 환장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뭐만을 말합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대통령령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는데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났을까요? 이 국회의원들의 행태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은 주로 뭐 하죠?
맨날 싸워. 아우 진짜 요새도 보면은 진짜 징그럽게 싸우죠. 요새는 보다 보면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 구별도 안 해.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만 내비두면 현실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법은 뭐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법 간에 뭐가 벌어져요? 괴리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물건에 대한 이 개념도 잘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요새 음악 듣고 싶으면 CD 사요 요새? 다운 받잖아요. 파일을. 그러면 그 음악 파일은 물건인가요? 문막 파일이 유체물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음악 파일이 자연적인가요? 자연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물건에 관한 개념도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절도죄를 처벌하려면 그 사람이 훔쳐간 것이 뭐여야 되냐면 물건이어야 되는데 물건의 개념은 어디서 결정해 줘야 돼요? 민법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 음악 파일 같은 것은 민법에서 물건으로 집어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운받아도요. 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해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과 법 간의 괴리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무엇으로도요?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제 잠깐 보시면은 가번 대등적 효력설, 나번 보충적 효력설은 뭐냐면 이 법률과 간습법은 그 효력이 대등한 거다. 이게 대등적 효력이죠. 아니다. 법률이 우선하고 간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뭐죠? 보충적 효력설인데 통서가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해요.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법을 만들지를 않았다면 법이 없는 경우에만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창설하지 못한다, 정한다인데 두 가지를 정합니다.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를 강제하고요.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간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고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또 법률과 간습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되고요. 그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따라서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판례가 나와요. 판례. 이 판례가 언제 판례냐면 2017년의 판례죠.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뭐냐 하면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인 거예요. 자, 소유권이 뭐라고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갑과 을이 형제예요, 형제. 형제인데 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을이 뭐 하고 있었냐면 경작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었어요. 명절날 을이 형을 만나가지고 형 그 땅 나한테 줘. 그랬더니 갑이 싫대요. 야 임마 그래도 자식아 임마 그 땅이 내 거는 너한테 왜 줘. 싫어 자식아. 그러니까 을이 뭐죠? 삐진 거죠. 그래서 형이 야 그럼 있잖아 내가 그 땅을 너한테 뺏겠다는 건 아니고 네가 계속 쓰는데 내가 너한테 소유권을 못 넘겨주기 위해서 네 형수 눈도 있잖아. 이러면서 뭐죠? 뭐라 그랬냐면 그 대신 소유권을 안 넘겨주는 대신 내가 요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겠다라고 하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땅 달라 그랬더니 못 주겠다. 그 대신 걱정 없이 그 땅 써라. 네가 걱정되면 내가 영원히 그 땅은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수익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포기하기로 해요. 이것이 무효냐 유효냐 문제.
만약에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이것이 유효하면요. 요 갑은 소유권이 있는데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고 처분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이 생기는 거죠. 그잖아요?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간수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결국은 뭐예요? 갑과 을의 계약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게요.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뭐하기 때문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렇게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판례는 이렇게 흔한 판례는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판례니까 제가 뭐 장을 지지라고 하면 지진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올해 시험 문제 거의 뭐죠? 100% 출제될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 이제 물권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물권의 종류를 또 시작하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권의 종류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